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일, 특히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평소와 같이 부모님을 깨우러 갔는데 응답이 없어서 방문을 열어보니, 아니면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에 사는 50대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우왕좌왕했다고 해요. 119에 신고는 했지만 그 이후의 절차를 몰라서 장례식장 직원들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이별은 큰 충격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미리 알고 있다면 혼란 속에서도 차분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6가지 핵심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장례 준비부터 사후 행정 처리까지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법적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고인을 예우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사망 신고부터 장례식 준비, 그리고 여러 행정적인 처리까지 각 단계는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 발생 시 첫 조치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첫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호흡과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령 이미 돌아가셨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반드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료진이나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19에 신고할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지만, 상담원에게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침착하게 말씀하시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그분들이 정확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사망을 확인하면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보통은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리는데, 이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오랜 기간 앓던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해당되며,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인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도착하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검시관을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고인을 모시고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사, 자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의 지시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부검이 진행될 수 있어요. 가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검이 결정되면 통상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신 후에는 이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제출할 때나 사망 신고를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사본 몇 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연락 및 시신 이송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어디로 정할지는 가족 간의 상의가 필요한데요.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 장례식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종교시설에 있는 장례식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쉽게 장례식장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전화로 연락하세요. 장례식장에는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전화 시에는 고인의 이름, 나이, 현재 계신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장례 기간과 종교 의식 필요 여부 등도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예약 상황과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 인력인 장례 지도사를 보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 2-3명이 방문하며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간단한 기도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신 이송은 가급적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미리 경비실에 연락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고인을 염습실로 모십니다. 여기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가족들은 이 시간 동안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영정사진, 조화, 조문록, 식사 준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신 이송과 장례식장 도착 후의 과정은 힘든 시간이지만 고인을 예우하는 마지막 의식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장례 방식 결정입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을 모신 후에는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고인의 평소 뜻이나 가족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가장 큰 결정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어요. 매장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으로 가족 묘지가 있거나 선산이 있는 경우 또는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할 경우 묘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가족 묘지에 모실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묘지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해요. 매장은 후손들이 직접 찾아가 벌초를 하고 성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은 고인의 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또는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함을 모시는 건물로 실내에서 조용히 추모할 수 있어요.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방식이고,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해요. 장례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이 몇 날 며칠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의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은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하는데, 불교는 천도제, 기독교는 입관예배와 발인예배,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식 등 종교별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나 간소화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던 것을 중심으로 한맞춤형 장례식도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 진행 중에는 상주와 유족들의 역할도 정해야 하는데, 누가 상주가 될 것인지, 조문객 맞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며느리가 맡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맡는 경우도 많아요. 장례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지므로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고인을 예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사망신고 절차입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여러 공적 기록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례 준비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편리해졌어요. 특히 장례 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망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할 수 있으며 동거하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도와드릴 거예요. 작성할 내용은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원인 등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사망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이 정보는 여러 기관에 함께 통보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명부 등에서 고인의 정보가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기관에 완벽히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망 신고 후에는 기존에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공과금, 카드 결제,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망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야 해요. 또한 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돌아가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고인의 공적 서류나 계약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민센터의 사망자 재산 조회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를 했는데 몇 달 후에 알지 못했던 적금 통장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른 숨겨진 재산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는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 일을 담당하여 차분히 처리하시면 좋겠어요. 5번째, 고인의 재산 정리 및 상속 처리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우선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며 고인의 서랍이나 금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요.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며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동산은 집이나 땅 등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으로 각 금융기관의 사망신고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기타 재산으로는 자동차, 귀금속, 저작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보험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한데 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산 파악과 함께 고인의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 대금,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이는 상속 개시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포기한 상속권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요. 상속세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2023년 기준 1인당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구에 사는 박 씨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다행히 법무사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소원해질 뻔했다고 해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부동산 상속, 상속세 문제, 상속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와 상속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차분히 한 단계씩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 간 이해와 양보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6번째, 유가족의 마음 관리 및 심리적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여러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그리움과 슬픔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슬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이 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해요. 식욕이 없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대화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슬픔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서로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무척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고인의 취미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도 큰 위로가 됩니다. 유가족 모임이나 애도 지지 그룹에 참여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은 더욱 그리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일, 기일, 명절 등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추모식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가끔은 갑자기 밀려오는 그리움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생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간들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고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119 신고와 사망진단서 발급, 둘째, 장례식장 연락과 시신 이송, 셋째, 장례 방식 결정, 넷째, 사망신고 절차, 다섯째, 재산 정리 및 상속 처리,
여섯째,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 등 6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각 단계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선 119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는 점, 사망진단서는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는 핵심 서류라는 점, 장례 방식은 고인의 뜻과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상속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전문 장례 지도사가 전반적인 장례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각종 행정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적 문제를, 세무사는 상속세 관련 업무를,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각각 담당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방 차원의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리 나눠두면 실제 상황에서 가족들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장례 방식을 원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고 싶은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정리해두고 가족들이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보험 증권, 통장, 부동산 등기 권리증, 각종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속 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재정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누락되는 일이 없겠죠.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가족에 대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연락처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119, 단골병원, 신뢰할 만한 장례식장, 법무사나 세무사 등의 연락처를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는 곳에 적어두시면 좋아요. 둘째, 고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비밀번호도 미리 공유해 두시거나 적어두세요. 요즘은 많은 거래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알려두세요.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에도 평소 병력을 알고 있으면 사망진단서 발급이나 부검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례보험이나 상조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품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다섯째, 미리 장례식장을 둘러보거나 정보를 수집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상 필요할 때 황급히 결정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알아두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들이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 전문가들이 모두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고인의 사랑과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일이니 미리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시기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